기밀 경고, 국가산업보안에 관한 충격적 진실이 공개됩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르셀로 파지오니, 브라질, 상파울루주 전 산업개발 부국장입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한 결정으로 7만 명의 실직자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한국 기업을 무시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번영하던 그의 도시는 순식간에 유령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그가 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목격한 광경에서 시작됩니다. 그 순간 파지오니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중국은 시장만 키웠지만 한국은 철학을 키웠다. 파지오니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하는 이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마르셀로 파지오니, 브라질 상파울루주 산업개발 부국장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은 그 직위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죠. 한국이라는 나라와의 짧은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경멸했던 나라가 지금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2024년 3월, 우리 브라질 정부는 현대자동차와의 기술 이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건 협상이 아니라 강요에 가까웠어요. 우리가 시장을 제공하니 너희는 기술을 내놓아라. 그게 당시 제 생각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성장한 나라들이라고 우습게 봤죠. 그 중에서도 한국은 그저 미국과 일본 사이에 낀 별 볼일 없는 나라로 여겼습니다. 파지오니 국장님, 현대 측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들여보내.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일부러 서류를 뒤적이며 무관심한 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3명의 한국인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들 중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파울루 산업개발국 파지오니 국장님. 현대자동차 글로벌 사업부 디렉터 김민준입니다. 그의 포르투갈어는 어색했지만 발음은 꽤 정확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손만 흔들었죠. 앉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 본론부터 말하죠. 김민주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동료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브라질에서 15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협력 관계를 원합니다.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을. 저는 그의 말을 중간에 끊었습니다. 김 씨,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기술을 브라질 기업들에게 이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국 기업의 조립 공장이 되고 싶지 않아요. 김민준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파지오니 국장님, 기술 이전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2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다시 한번 그의 말을 자르며 저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브라질은 남미 최대 시장입니다. 작년에만 현대차는 우리나라에서 2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죠. 시장을 원한다면 기술도 공유해야 합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김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면이나 매뉴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회사의 철학과 혼이 담긴 자산입니다. 강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철학이요? 혼이요? 우리는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씨. 시적인 표현은 필요 없어요. 우리 정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3개월 안에 전기차 핵심 기술 이전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현대차에 대한 세금 혜택을 모두 폐지하고 수입 관세를 3배로 올릴 겁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민주는 동료들과 잠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눈 후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검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리자면 파지오니 국장님, 기술은 복사할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긴 철학은 강제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제 비서 아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국장님, 너무 강하게 나가신 것 아닐까요? 현대차는 우리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인데. 저는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아나, 그들은 결국 따를 거야. 한국 기업들이 다른 선택지가 어디 있겠어. 그들에겐 우리 시장이 필요하니까.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한 중국인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중국 BYD 자동차의 남미 대표 리 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파지오니 국장님, 잠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를 바 쪽으로 안내했고
그는 테이블 아래로 갈색 봉투를 건넸습니다. 우리 BYD는 현대와 달리 브라질과의 전면적인 기술 협력을 원합니다. 이건 그저 우리의 진심을 보여드리는 작은 성의입니다. 현대가 거부한다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봉투 안에는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릴지. 다음 주 현대자동차 한국 본사에서 고위 임원들이 갑자기 브라질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인 일정이 아니었기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현대차 한국인 직원들의 비자 갱신이 갑자기 늦어지고 멕시코 출장이 급증했다는 얘기였습니다. 협력업체 사장인 주앙이 술에 취해 제게 전화했던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파지오니, 자네 들었나? 현대가 생산시설을 멕시코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래. 내 처남이 현대 물류팀에서 일하는데 비밀리에 멕시코 공장 확장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더군. 저는 그의 말을 반쯤만 믿었습니다. 협박성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날 제 동료 아나는 더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국장님, 현대차 협상팀의 내부 문건을 봤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철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밀어붙인 거 아닐까요? 헛소리 마, 아나. 그건 협상 전술일 뿐이야. 그들이 70억 달러를 투자한 공장을 버리고 떠날 리가 없어.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일주일 후 상파울루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노조 대표자들, 협력업체 사장들,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사들까지. 현대차와의 기술 이전 협상이 공식 의제였습니다. 노조 대표 카를로스가 마이크를 잡고 격렬하게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15년 동안 피와 땀으로 현대차를 키웠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요구할 때입니다. 기술은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브라질 노동자의 것이기도 합니다. 청중들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단에 올라 발언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선택해야 합니다. 브라질과 함께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장에서 퇴출될 것인지. 우리는 더 이상 단순 조립 공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 김민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회의장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존경하는 상파울루 시민 여러분, 현대자동차는 15년간 브라질을 제2의 고향으로 여겨왔습니다. 우리는 7만 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했고 브라질 부품업체들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핵심 기술은 단순히 법적 강제나 정치적 압력으로 이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의 연구, 실패,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형성된 기업의 혼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주는 동요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철학은 강제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브라질과의 상생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공청회는 결국 우리 측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시의회는 외국 자동차 기업에 대한 기술 공유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고 우리는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경제 뉴스를 강타한 헤드라인은 이것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브라질 사업 전면 철수 결정.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대차는 모든 브라질 내 생산시설을 중단하고 멕시코와 콜롬비아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순식간에 상파울루는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7만 명의 직간접 고용이 위험에 처했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그날 오후 텅 빈 현대차 공장 앞에 서서 저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제 손이 떨렸고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만과 무지가 만든 재앙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파울루 외곽의 현대차 공장 도시는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식당들은 문을 닫았고 주택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실업률은 30%를 넘어섰고 범죄율은 2배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화살은 저를 향했습니다. 파지오니 게이트. 언론은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제 사진이 대형 포스터로 인쇄되어 집회대에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7만 명의 일자리를 죽인 살인자라는 문구와 함께요. 그 와중에 중국 BYD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현대차가 떠난 공백을 메우겠다며
브라질 정부와 급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약속을 했습니다. 첨단 전기버스 100대를 즉시 공급하고 완전한 기술 이전을 하겠다고요. 중국의 대형 전기버스가 상파울루 거리에 처음 등장했을 때 시민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구했다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죠. 하지만 그 환호는 단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첫날 운행 중이던 중국 전기버스의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버스는 전소되었고 도로는 마비되었습니다. 이튿날 운행 중이던 다른 버스 5대가 갑자기 멈춰 서버렸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결함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100대의 버스 중 67대가 정비소에 있었고 나머지도 신뢰성 문제로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브라질 주재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파지오니 선생님, 서울에서 열리는 미래 모빌리티 포럼에 귀하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브라질과 한국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함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모욕하기 위한 초대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제 경력은 끝났고 명예는 땅에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외교부 박지영 참사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파지오니 선생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쉬시고 내일부터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분노와 수치심이 가슴속에 가득했으니까요. 한국에 와서도 그들을 얕잡아보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호텔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브라질에서도 대도시의 야경은 많이 봤지만 서울의 그것은 뭔가 달랐습니다. 더 체계적이고 더 계획적인 느낌이랄까요. 다음 날 아침, 박 참사관은 저를 청계천으로 안내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흐르는 작은 하천이었습니다. 이곳은 20년 전만 해도 고가도로 밑에 가려진 더러운 하수구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복원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되살렸죠.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흔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죠. 브라질에도 비슷한 게 많습니다. 박 참사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쪽으로 가볼까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전자 패널이 있어 버스의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고 버스는 정확히 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버스가 정시에 오네요.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97% 이상의 정시율을 유지합니다. 만약 5분 이상 지연되면 자동으로 대체 버스가 투입됩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상파울루에서는 버스 시간표가 있어도 거의 지켜지지 않았으니까요. 운이 좋아야 30분 안에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한강에 도착하자 넓은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고 있었고 강변에는 작은 카페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강은 서울의 심장입니다. 수질은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홍수 통제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감명받지 않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서울의 정돈된 모습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우리는 남산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지하철을 탔는데 역시 놀라웠습니다. 역마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열차는 정확히 30초 간격으로 도착했습니다. 객차는 깨끗했고 냉방이 완벽했습니다. 한국은 교통 시스템이 발달했네요. 저는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버스와 지하철이 전기로 운행됩니다. 특히 전기버스는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첨단 배터리 시스템 덕분에 하루 종일 충전 없이 운행 가능합니다. 현대자동차라는 말에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 실패를 상기시키는 이름이었으니까요.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마치 거대한 유기체 같았습니다.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도시였죠. 그때 박 참사관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한 장소로 모시고 싶습니다.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박 참사관은 저를 광화문 광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무슨 행사라도 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정확히 오후 8시, 갑자기 광장 전체가 화려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닥에 내장된 LED 조명들이 일제히 켜지며 황홀한 빛의 쇼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대형 분수대에서 물줄기가 솟아오르며 빛과 어우러진 환상적인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태양광으로 낮에 충전한 에너지로 밤에 이 쇼를 진행하죠. 에너지 소비는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그 순간 제가 한국을 너무 얕잡아 보았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런 정교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를 단순히 기술을 베낀 나라로 치부했다니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 외곽의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박 참사관의 설득으로 마지못해 동행했습니다. 연구소 입구에서 한 노인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 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파지오니 선생님, 멀리서 오셨는데 어떻게 한국이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브라질과 한국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차가 브라질을 떠난 이상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넓은 테스트 트랙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대의 버스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차세대 전기버스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배터리는 한 번 충전으로 5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버스들의 특별한 점입니다. 그는 한 버스의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는 놀랍도록 깨끗했고 좌석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 버스들은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시의 공기질, 도로 상태, 교통 흐름까지 분석하는 이동형 데이터 센터이기도 합니다. 그때 한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YD의 마케팅 디렉터 왕리입니다.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저는 놀라서 박 참사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BYD도 초청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자리니까요. 정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현대자동차의 전기버스와 BYD의 전기버스를 직접 비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양측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BYD의 버스가 트랙에 진입했습니다. 외관은 현대버스보다 더 화려했고 디자인도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중국 측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버스는 현대보다 20% 더 빠르게 충전되고 가격은 30% 저렴합니다. 또한 완전 자율주행 기능도 탑재하고 있죠. BYD 버스는 트랙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속도도 빨랐고 소음도 적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중국 측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의 차례였습니다. 외관은 BYD보다 덜 화려했지만 더 견고해 보였습니다. 현대 측 엔지니어의 설명은 간결했습니다. 우리 버스는 안전성과 내구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대 버스도 트랙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속도나 외관에서는 BYD에 뒤지는 듯했습니다. 중국 측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극한 상황에서의 성능을 테스트합니다. 트랙의 한쪽에 인공 비탈길이 설치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물이 고인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두 버스는 이 장애물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BYD 버스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비탈길을 오르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물 웅덩이에 진입하자 갑자기 버스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버스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중국 엔지니어들이 황급히 달려가 버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배터리 팩에 물이 들어가 합선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안전 시스템이 작동해 화재는 예방되었지만 버스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 버스가 같은 코스를 달렸습니다. 비탈길을 여유 있게 오른 후 물 웅덩이도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버스의 배터리 팩은 IP68 등급의 방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셀 각각의 독립적인 냉각 시스템이 있어 과열을 방지합니다. BYD 측은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왕 리는 해명하려 했지만 정 박사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안전성입니다. 두 버스 모두 긴급 제동 상황에서의 반응을 테스트합니다. 트랙 중간에 갑자기 인형이 튀어나오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두 버스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멈출 수 있는지 테스트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BYD 버스가 먼저였습니다. 60km로 달리던 버스 앞에 갑자기 인형이 나타났고 버스는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인형을 치고 말았고 버스 내부의 승객 인형들은 좌석에서 튕겨나갔습니다. 현대 버스는 같은 상황에서 인형 앞 1m 전에 완벽하게 정지했고 내부 승객 인형들은 안전벨트와 에어백 덕분에 제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현대 버스는 레이더와 카메라를 결합한 충돌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0.1초 만에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하죠. 테스트가 끝난 후 모두가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정 박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BYD 버스가 더 화려하고 빠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행 환경에서는 안전성과 내구성이 더 중요합니다. 현대자동차는 50년 이상의 자동차 제조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부분에 집중해왔습니다. 왕 리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고 회의실에는 저와 한국 측 인사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테스트를 보여주신 건가요? 현대는 이미 브라질을 떠났는데요. 정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술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브라질을 떠난 것은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브라질 시장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협력하길 원했을 뿐이죠. 강제적인 기술 이전이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파트너십을 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오만함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을 너무 얕잡아 보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정 박사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비결은 무엇인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파지오니 선생,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6.25 전쟁 후에는 폐허였죠.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거나 아니면 영원히 가난한 나라로 남거나.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한강은 60년대만 해도 오염된 강이었습니다. 청계천은 쓰레기로 가득했고요.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씩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기술력만 있는 나라로 여겼어요. 하지만 그 밑에는 강한 철학과 가치관이 있었군요. 정 박사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브라질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철학입니다. 귀국 전날 박 참사관은 저를 한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파지오니 선생님, 현대자동차가 브라질에 직접 돌아갈 순 없지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퇴역 전기버스들을 브라질에 기증하고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퇴역 버스라고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한국에서는 5년만 지나도 버스를 교체합니다. 하지만 그 버스들은 여전히 15년 이상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브라질 기술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협력과는 달랐지만 브라질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 참사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브라질에 전기 모빌리티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데 재정 지원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죠.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브라질로 돌아가 모든 것을 바로잡기로 한 것입니다. 브라질에 돌아온 저는 언론의 공격을 감수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든 비난을 받아들이고 제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가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저희 솔직한 고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중국 버스의 실패를 직접 목격한 시민들은 새로운 해결책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퇴역 한국 전기버스 50대가 상파울루에 도착했습니다. 외관은 약간 낡았지만 내부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모빌리티 아카데미도 문을 열었습니다.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다 실직한 루카스가 첫 번째 교육생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는데.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루카스, 우리가 잃은 것은 공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얻을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철학입니다. 6개월 후, 퇴역 한국 전기버스들은 상파울루 전역에서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버스들의 정시 도착률은 97%였고 고장률은 1% 미만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버스에 감동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교육받은 기술자들은 이제 버스를 완벽하게 유지보수할 수 있게 되었고 일부는 자체적인 개량까지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아카데미의 강사가 되어 다른 실직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상파울루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실업률은 떨어졌고 도시는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시민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외국 기업의 기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는 브라질의 작은 연구소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브라질의 특수한 환경에 맞는 전기 모빌리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강요가 아닌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저는 김민준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이제 그의 눈빛에서 신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파지오니 선생님, 우리의 새로운 협력이 오래 지속되길 바랍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김 디렉터, 당신이 맞았습니다. 철학은 강제로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중국은 시장만 키웠고 한국은 철학을 키웠다. 기술은 복제할 수 있지만 그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정신과 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선진국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들은 인내와 끈기, 그리고 혁신의 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브라질도 그 길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남의 기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철학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한국은 우리의 스승이자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 퇴역버스 50대로 시작했던 프로젝트는 이제 500대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상파울루 시내 전역을 누비는 이 버스들은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불사조처럼 재탄생했다는 의미에서요. 시민들은 이제 이 버스들을 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 생명을 얻은 버스들이 브라질에서 세 번째 생명을 살고 있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전기 모빌리티 아카데미는 이제 브라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직한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만 찾아왔지만 지금은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식 철학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루카스는 이제 아카데미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그가 제게 들려준 이야기는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파지오니 선생님, 어제 아카데미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84세의 노인이었어요. 그분은 1960년대 한국에서 일했던 브라질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때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전기도 제대로 없었대요. 그런데 그 노인분이 우리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당시 땅바닥에 앉아서 배를 만들었다. 배를 만드는 법도 모르면서.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해내겠다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브라질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변화했습니다. 처음 중국 버스들이 실패했을 때 많은 이들이 중국 제품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배척이 아닌 배움을 택한 것입니다. BYD의 왕 리 디렉터가 6개월 전 다시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그를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기 모빌리티 아카데미로 초청해 강연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우리의 진심을 알아차렸습니다. 중국과 한국, 그리고 브라질은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배울 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속도, 한국의 철학, 브라질의 창의성,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룬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이제 중국 기업들과도 건강한 경쟁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에서 배울 점은 배우되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비판적 사고를 통해 접근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배운 자세입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연구소는 이제 남미 전체를 담당하는 허브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브라질 엔지니어들과 함께 남미의 특수한 환경에 맞는 신형 전기버스를 개발 중입니다. 이 버스의 특별한 점은 설계부터 브라질 엔지니어들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했습니다. 울퉁불퉁한 도로, 극심한 더위, 긴 이동 거리 등 브라질만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죠. 김민준 디렉터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파지오니 선생님, 우리는 브라질의 한국식 해결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식 해결책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부국장 자리를 잃었지만 새로운 사명을 찾았습니다. 이제 전기 모빌리티 아카데미의 명예이사로서 제 경험과 실패를 젊은이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 아내 카르멘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 제가 실직했을 때 그녀는 분노했습니다. 당신 오만함 때문에 우리 가족까지 고통받고 있어요. 당신이 한국을 무시한 대가를 우리 모두가 치르고 있다고요. 그녀의 말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아카데미의 자원봉사자가 되어 학생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김치 만들기 수업까지 열었다니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 도시 전체의 분위기입니다. 과거 현대차 공장이 있던 지역은 피닉스 구역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버려진 공장 건물들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기술교육센터, 그리고 지역 사회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벽에는 불사조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는 한국어와 포르투갈어로 철학은 강제로 얻을 수 없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이곳에서 실패 강연을 합니다. 제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는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10명 남짓한 사람들만 왔지만 이제는 200명 이상이 모입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파지오니 선생님이 그런 큰 실패에서도 일어설 수 있었다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니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있을까요?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배신자로 여깁니다. 브라질 경제를 망친 장본인으로요. 거리를 걷다 욕설을 듣는 일도 있고 위협 편지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은 저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외국 기업에 굴복한 사람이라며 비난하죠. 그들은 여전히 강제적 기술 이전을 주장하며 중국 기업들과의 유착 관계를 숨기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작년 의회 청문회였습니다. 8시간 동안 의원들의 공격적인 질문과 모욕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꿋꿋이 진실을 말했습니다. 기술은 강제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기나 자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과 가슴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외국 기업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철학입니다. 청문회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의원 3명이 저를 찾아와 비공개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대차의 철학을 직접 보고 배우고 싶다고요. 그렇게 시작된 의원 연수 프로그램은 이제 정기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20명의 브라질 의원들이 매년 한국을 방문해 산업 현장과 교육기관을 돌아봅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술 강제 이전이 아닌 기술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루카스는 최근 아주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청년 기술자 교환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브라질의 젊은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고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브라질에서 현장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이 지난달 출발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배웅하며 루카스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철학을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 그 철학을 브라질의 흙에 심을 거야. 이런 변화들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파울루의 실업률은 18개월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고 지역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피닉스 구역에서 시작된 소규모 스타트업들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과 브라질의 창의성을 결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에코버스라는 스타트업입니다. 이들은 한국 전기버스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브라질의 바이오 연료 기술과 결합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등 다른 남미 국가들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특별한 손님이 브라질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정 박사였습니다. 그는 이제 은퇴했지만 피닉스 프로젝트 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60년대에 한국이 절망에 빠졌을 때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자원도, 자본도 없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 브라질에서 저는 그때 한국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눈빛에서 같은 불꽃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청중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념식 후 정 박사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거리 모습이었습니다. 어두운 밤거리의 가로등 하나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입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동네에 가로등 하나만 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죠. 그는 사진 뒷면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한 줄기 빛은 더 멀리 퍼진다. 저는 그 사진을 제 사무실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다짐합니다. 우리 브라질도 한국처럼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리도 그들처럼 강한 철학을 키울 수 있다고.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기술과 경제력을 넘어서 여러분의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GDP나 수출량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철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철학은 강제로 얻을 수 없고 오직 존중과 이해, 그리고 겸손한 배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여정도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 브라질도 한국처럼 자신만의 철학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날이 올 것이라고.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은 시장만 키웠지만 한국은 철학을 키웠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제겐 큰 힘이 됩니다.